지금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수주전이 아니라 우리의 핏줄과 같은 자본 4,200억 원을 허공에 뿌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무모해 보이는 이 카드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을 전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으로 밀어올릴 60조 원짜리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지금 캐나다 오타와 전가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미쳤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오션이 수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MRO 기업 인수를 위해 4,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땀 흘려온 우리 기술진의 노력이 이제 북극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일본과 독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판을 튕길 때 한국은 아예 현지 공장을 사버리는 초강수를 두며 캐나다 정부가 내건 이익 100% 환원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단순한 제조업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축 역전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피 튀기는 전장의 서막입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와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번 하나오션의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력 군사 전문지인 캐나다 디펜스 리뷰와 미국의 디펜스 뉴스 등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공격적인 투자인 동시에 캐나다 정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기술 유출 우려와 자국 내 법적 제약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자본을 투입해 현지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속도와 시행력 면에서 한국이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사업비만 60조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해양 무기 도입 사업인데 여기서 캐나다 정부가 내건 조건인 100% 산업적 기술적 이익 조건은 사실상 수주 금액만큼을 캐나다 현지에 재투자하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독소 조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하나오션이 이 조건을 장벽이 아니라 경쟁자를 따돌릴 해자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높은 인건비와 현지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일본이 국가기밀을 이유로 현지 생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틈을 타 한국은 아예 캐나다의 뼈를 묻겠다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캐나다 현지 분위기는 한국의 KS-3배치 이 잠수함이 가진 디젤 잠수함 최초의 수직 발사관 탑재 능력과 같은 하드웨어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감한 산업협력 제안에 더 큰 점수를 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무기거래에서 기술 이전이나 현지 투자는 계약 체결 후에나 논의되는 것이 관례인데 하나오션은 수주 전에 승패가 갈리기도 전에 거제 사업장 스마트 야드 구축 비용의 4배가 넘는 자금을 해외 거점 확보에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는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공백을 메울 유일한 대안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방위산업 자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만약 이 전략이 적중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북미 대륙의 안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될 것입니다. 4,200억 원은 표면적으로는 캐나다 현지화 미용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의 진입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입장권이자 60조 원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한국의 스마트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4,2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하나오션이 믿지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산 전문가들과 국제금융 분석가들이 내놓는 보고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죽음의 늪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내건 100% ITB 조건, 즉 수주 금액만큼을 캐나다 현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이 독소 조항은 사실 경쟁자인 일본과 독일을 질식시키기 위해 한국이 역이용한 치명적인 덫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정치적 족쇄와 보수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기술 이전은커녕 현지 생산 라인 구축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인 산케이 신문조차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캐나다 사업 수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다조 섞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결단력이 있는 오너십 부재와 관료주의가 만든 참사입니다. 반면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노르웨이와 합작한 이리시디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미 유럽 내 수주 물량 과부하로 인한 납기 지연 이슈와 더불어 캐나다의 광활한 산면바다인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를 커버하기에는 작전 반경과 거주성 면에서 한국의 3,600톤급 KSS 세배치 2에 비해 체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오션은 4,200억 원을 투입해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MRO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우리는 너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산업을 부활시키는 구세주라는 프레임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치권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으로 군사적 스펙 싸움을 넘어선 고도의 산업 외교 전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기술진이 피를 깎는 고통 속에 탄생시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성능인데요. 이는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생존 공식 그 자체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한 번 출항하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기에 디젤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에 버금가는 잠항 능력과 거주성이 필수적입니다. 하나오션의 KSS 세배치 2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잠수함에 적용하여 기존 납축전지 대비 수중 잠항 지속 시간을 300% 이상, 즉 3배 넘게 늘려놓았으며 이는 디젤 잠수함의 역사적인 특이점을 돌파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경쟁 모델들이 스노클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때 우리 잠수함은 깊은 심해에서 숨죽인 채 적을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더해 재래식 잠수함 유일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캐나다에게 전술적 억제력을 넘어선 전략적 타격 능력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두고 KSS 3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준핵 잠수함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극찬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독일의 도면을 받아 조립하던 하천 국가에서 이제는 독일을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마스테로 등극했음을 전 세계에 공증받은 것입니다. 물론 국내 일각에서는 자본과 기술의 해외 유출 그리고 거제조선소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방위산업의 수입구조와 블록건조 방식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시각입니다. 상선시장에서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이 약 3,500억 원 수준인 것에 비해 캐나다 수출용 잠수함은 적당 가격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에 육박하는 초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지 생산이라 하더라도 잠수함의 핵심인 전투체계, 소나 시스템, 특수강제 그리고 리튬 배터리 모듈과 같은 고부가 가치 핵심 기자재는 100% 한국에서 제작되어 캐나다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껍데기와 단순 조립은 캐나다 현지 인력을 활용해 ITB 조건을 충족시키고 핵심 두뇌와 심장은 한국 창원과 거제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패키지 딜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국내 협력 업체들에게 기술 유출의 위기가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즉 MRO 시장이라는 거대한 먹거리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수명 주기 비용을 따져봤을 때 도입 비용은 전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유지, 보수 비용에서 나오는데요. 하나오션이 인수한 현지 MRO 기업은 한국산 부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파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현지 일자리와 산업 파급 효과였음을 상기해 본다면 하나오션의 이번 4,200억 원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60조 원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료이자 입장권인 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뜨거운 사실은 이 모든 경쟁력이 불과 30년 전 독일 기술자들의 어깨너머로 도면을 훔쳐보며 밤을 지새우던 대우조선의 양이 현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의 집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보구원 이 사업을 거치며 못 하나 박는 위치조차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서름을 잊고 독자 모델 개발에 착수했을 때 세계는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수천 번의 설계 변경과 시행착오 끝에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국산화하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해냈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도크를 가득 메운 최첨단 설비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용접 기술 그리고 자동화된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꿈꾸던 미래 조선소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던진 승부수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 추구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북태평양의 파도를 넘고 있다는 증거이며 4,200억 원이라는 종자 또는 머지않아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부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잠수함이 5대양을 지배하는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오션만의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과 미래, 생존권을 건 거룩한 투쟁이 한복판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6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 자동차 공장 건설한다 영상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단일 시장처럼 움직였고 관세 장벽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캐나다로 유입되는 차량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과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해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소비자 가운데 자동차 구매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향후 2에서 3년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도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자동차는 체감 물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자동차 산업 유치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산 계약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끌어오고 이를 통해 수만 명 규모의 직접 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와 표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조건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요구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이 사업을 기업 경쟁이 아닌 국가 청력전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독일이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이 등장하면서 비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동시에 자동차 강국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짚는 지점은 한국 산업의 결합력입니다. 광산과 자동차, 철강과 배터리, 조선과 기계가 분리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급망으로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북미에서 대규모 생산 투자를 실행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와 배터리 공장 구축 과정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제로 집행했고 연간 수십만 대 단위 생산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 중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말로만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시행된 기록이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분석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관건을 잠수함 성능 비교가 아니라 누가 자동차 공장을 현실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가로 정리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건 추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군사계약을 넘어 캐나다 경제구조 재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비교용 후보가 아니라 계산표 한가운데로 다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잠수함의 조용함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캐나다의 다음 20년 산업 지형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은 잠수함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제로 고민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계약이 실패했을 때의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총리 임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재무부와 국방부 내부에서는 무기 성능보다 리스크 분산 구조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현 캐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단일 계약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단계별 분할 계약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쪼개는 방식이 내부 검토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초기 계약은 설계와 일부 선도함 위주로 묻고 후속 물량은 별도 옵션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캐나다가 자동차 공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산 기술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공장은 눈에 보입니다. 고용 숫자가 바로 찍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언론 앞에 서서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수함은 건조기간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즉, 정치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방산 성과를 산업 성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찾고 있고 그 결과물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조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 최소 2년 이상 검토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공장 규모입니다. 언론에서는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연상하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연간 10만 대 안팎의 중형급 공장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부품, 배터리, 물류, 전력, 인프라가 따라 붙습니다. 캐나다는 이 연쇄 효과를 노립니다. 여기서 한국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미 소규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방산에서 모두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설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약속하는 파트너보다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파트너가 훨씬 안전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공개 포인트는 연계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육군 자주포 사업, 기갑전력 현대화, 해군 수상함 보강 사업이 모두 중장기 계획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개별로 발주하면 정치적 반발과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와 패키지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수함과 자동차 공장을 연결하고 여기에 육군 장비까지 묶으면 캐나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말입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이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장비들은 이미 혹서와 혹한, 사막과 산악에서 검증된 이력이 있습니다. 캐나다군 내부에서 신뢰도를 따질 때 이 실전 데이터는 서류 몇 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독일 잠수함 기술이 여전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공동개발 일정 지연과 후속 지원 문제로 신뢰돼 금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와 유지 비용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자동차 공장 협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캐나다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장을 약속해놓고 정권 교체나 시장 변화로 철회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이미 북미의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력은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돌려본 경험은 말 그대로 보험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이 계약을 통해 방산, 자동차 고용, 정치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과도해 보이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때문에 한국에게도 이제하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이 오히려 우월한 협상력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 상대국 산업의 일부가 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간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택은 한국 방산과 제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던진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